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그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유로 지역에서는 경제 활동이 계속 부진하였으며 중국 등 신흥시장국에서는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는 약간 낮아진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주가가 5월 중순 이후 큰 폭의 하락으로 전환하였으며 금리는 급등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글로벌 주가의 경우 미국 경제 지표의 개선, 글로벌 경기 회복의 기대 등으로 상승하다가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연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국채 금리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 등으로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나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 및 주요국 재정 건전화 추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소비 및 설비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수출이 호전되고 건설 투자가 큰 폭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미약하나마 지속되었습니다. 5월 중에 수출은 IT 제품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2% 늘어나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일 평균 수출액도 2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월 수준 19억 3천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내수 측면에서는 4월 중 건설 투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착공 및 발전시설 건설 호조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소매 판매는 의류 판매 부진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설비 투자도 전월 중 크게 증가했던 항공기 도입의 감소 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항공기 도입 감소를 제외하면 전월 대비 약간 플러스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가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세 등으로 상당 기간 마이너스의 GDP 갭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5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 등으로 전월의 1.2%에서 1.0%로 낮아진 반면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4%에서 1.6%로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및 농산물 가격의 변동 등 공급 측면에서의 특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월 중의 주택 매매 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대체로 보합세를 보였으며 지방에서는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 사정을 보면 5월 중 취업자 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 5천 명 늘어났으나 제조업에서의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월의 34만 5천 명보다는 증가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가격 변수가 국제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국 양적 완화의 조기 축소 가능성에 의해 주로 영향받으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장기시장 금리는 크게 올랐으며 환율도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 요인의 변화 추이와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및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기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현선 기자입니다. 오늘 동결 배경하고요. 지난달 이날에 따른 효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결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일단은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고 또한 정부의 추경 겸정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성장 경로가 당초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그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 그리고 물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향후에 6개월이나 1년을 전망해 봤을 때 현재로서는 그러한 기조 변화를 가져올 요인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지난 한 달의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달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판단해 본 결과 거기에 큰 기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하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인하 효과를 몇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금융시장에서 볼 때 금융시장의 이제 단기 금리가 어떻게 변하냐 하는 것이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CD 금리는 월말 대비 5월 말 대비 4월 말에 한 11bp 내려갔었고, 또 은행의 여수진 금리를 본다 그러면 여신 대출 금리는 한 9bp, 그리고 수진 금리는 한 11bp.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4월 27일 정도로부터 5월 말일까지 그 기간에 조사한 것입니다만, 그 정도 각각 9bp, 11bp 대출금리와 수신금리가 내려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시장을 본다 그러면 그 금리 인하에 따라 가지고 혹시 자본이 유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자본은 순유입된 그런 형태였다.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단기간에 한 올해는 아마 0.2%포인트, 왜냐하면 금리 인하와 추경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아마 그 둘 합한 효과가 한 0.3%포인트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내년의 성장 효과를 감안할 때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높은, 우리 당초 예상보다 높은 거의 아마 한 4%까지 가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로이터 통신의 김태미 기자인데요. 아까 그 금리 결정 나기 전에 그 세계은행에서 선진국들의 그 양적 완화 조기 축소가 신흥국들의 잠재 성장을 최대 12%까지 줄게 할 수 있다는 이제 기사가 났거든요. 근데 이런 걸 비롯해서 이런 양적 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에 대해 지금 시장에서는 한국과 같은 이머징 마켓의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총재님을 비롯한 다른 금통위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시장이 이제 대부분 글로벌 위기에 굉장히 취약한 점을 많이 그동안 나타나는데, 여전히 한국이나 그 신흥국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다음에 또한 개선된 아니면 좀 달라진 면모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은행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은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거기서 잠재 성장률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는 거에 대한 그 분석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비해서 눈의 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전에는 양적 완화를 추구하는 선진 경제와 또 이거의 영향을, 이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신흥 경제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한때는 그것에 영어로 네거티브 스필오버 이펙트라고 해서 부정적인 파급력이 무엇이냐 이렇게 봤습니다만,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선진 경제권도 하나의 경제권이 아니고 어떤 경제는 미국을 얘기합니다만 양적 완화를
가까이보다는 뭐 머지않은 시기에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경제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아직 좀 논의 대상이 되지 않은 유럽도 있고, 또 일본처럼 최근에 이런 거에 뛰어든 경제도 있고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다양하고요. 또 신흥경제권도 예전이라는 것은 2008년 9년 당시에는 신흥경제권이 대개 성장 잠재력이 높았고, 그 다음에 신흥경제권은 금융위기로부터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처음에 위기 났을 때는 같이 위기를 대처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선진 경제권은 계속 성장이 문제였고, 신흥 경제권은 많은 나라들이 인플레를 걱정하는 중국, 한국 이렇게 됐던 것이 2010년 이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흥 경제권도 그런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중에는 계속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인플레에 대해서 우려를 바꾼 나라도 있고, 우리는 경우에는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년 동안에 사실은 2%대를 간 달이 2달 정도 있을 정도고, 나머지는 다 1%대의 그 물가 상승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나머지 국가들도 매우 다양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획일적으로 한마디로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자본 유출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현재로서는 한마디로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고, 전에도 여러 번 한국은행에서 그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현재의 상태로부터 정상화 가는 과정, 이것을 양적 완화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출구 전략을 취하든지 이런 정상화되는 과정이 매우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양한 것에 뒤처지지 않도록 글로벌 경제 변화에 소위 말하는 정보의 갭, 인포메이션 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쫓아갈 것이고, 물론 국내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다 쫓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불확실한 상태는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찾아야 될 것이고, 국내에도 같이 이러한 그 소위 갭을 줄이고 정책 대안을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 것이냐, 물론 뭐 잘 아시다시피 선진 경제권에서 유동성을 이렇게 많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속하는 과정이 아마 필히 올 것이다. 그것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것 적절하지 않고,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러한 것은 흔하게 있던,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봤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몇 차례에 걸친 이런 그 금리 정상화 과정이 선진국에서 있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처럼 제로 바운드, 0%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변화하는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94년, 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이런 그 정상화 과정을 취했을 때, 그 당시에 소위 정책 금리가 거의 한 300bp 올라가고 할 때, 그것이 이제 결국에 여타고 나간 것은 멕시코나 남미로 그다음에 전파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큰 금융위기가 왔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또 사례도 많이 있는 겁니다. 90년대 말에 미국의 그 당시에 정상화를 금리를 올렸을 때는 또 실제로는 장기 금리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됐던 경우도 있었고, 또 2000년대 중반에는 저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1년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오히려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현상,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당시에 하나 수수께끼라고 해서 뭐 그린스팬 코난드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반응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치 뭐 하나의 방향으로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전망하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우를 가정을 하고,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는 그야말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빨리 사전에 얻고, 또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하신 그 내용은 혹시 뭐 제도나 정책에 어떤 변화가 지금 있을 것이냐라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만병통치약적으로 어떤 경우도 이거 하나 가지고 대처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입니다. 먼저 한일 통화 수합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30억 달러 중에서 30억 달러가 7월 3일 만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은 한국이 요청을 하지 않으면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 쪽에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조기 출구 전략이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좀 자본 유출 우려가 있는데 혹시 이거 30억 불이라도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하는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일본 현재 지금 니케이 지수가 올해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5%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엔화는 94엔까지 지금 왔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볼레틸리티가 혹시 다른 시장에 확산이 되진 않을지 좀 걱정입니다. 일본이 좀 어떻게 이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국내외 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상방 리스크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GDP 올해 전망 예상을 하실 때 2.6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후에 이제 추경이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혹시 7월에 경기 전망하실 때 그 2.6에 대해서 좀 상향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세 질문을 지금 적다 보니까 세 개인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통화 수합에 대해서, 한일 통화 수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려는 것이냐. 두 번째는 제가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니케이가 20%, 그러니까 기억이 정확하다면 막 고점 전액이 한 15,600 몇십 갔거든요. 그런데 5월 초 15,600 얼마 갔다가 지금 아마 12,500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20%라고 그러는 게 대충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일본은행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해야지, 제가 어떻게 하기는 얘기한다는 건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상방 리스크를 어떻게 하냐. 하나는 지금 우선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둘 사이에 둘의 서로 상호 편익이 크다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한쪽이 유리하지 않고 이런 것은 아닌 것이고 둘이 서로가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는 혹시 우리가 과거에 금융시장이 불안했을 때 했으니까 한국이 매우 득을 보고 고쳐준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통화 수합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이 안정됐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양쪽에 득이 되는 것이지 한쪽에 득이 돼서 했다.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저도 언론에서 받고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만일에 한국 측에 아까 요청이 있으면 한다 뭐 그렇게 그러셨다는데 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양쪽에 서로 득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시간에 대해서 연장이 되면 되고 이거는 또 더군다나 액수가 아까 제가 서 기자 얘기한 것만 그대로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말로 인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 말로 인용하면 또 이게 또 하는 총재가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아까 서 기자가 30억 불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규모에 대해서 요걸 해도 갖다 안 갖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미 수합을 할 때만 그 자금을 인출해서 활용을 했었지 나머지 경우는 지금 활용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하고 통화 수합에서는 활용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도 그 금융안정을 활용한 적은 없는데 단지 중국하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무역 일부에 그중에 일부를 소위 자국통화로서 그러니까 로컬 커런시 자국통화로서 무역 결제에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새로운 그 시도를 하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런 형태로 아마 그 정도로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본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응책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 적절한 것 같지도 않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증권이라는 것이 주식이나 채권이든 간에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시장 상황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또 전망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뭐 다른 나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상방 리스크가 있다. 상방 리스크가 하방 리스크보다는 좀 크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제일 간단한 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과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적어도 올해 0.2%포인트는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내달에 전망할 때까지 다른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아마 그 정도는 더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변화를 보고 저희가 전망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달에 뭐 한 달 후 되면 여러분들이 저희 전망을 아실 수 있겠고요. 성장은 그렇고 아마 물가는 지난번에 인플레는 얘기했을 때 올해 2.3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재로 봐서는 그거보다는 좀 낮게 그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일경제 이덕주 기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질문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난 6월부터 이제 한은에서 신용 정책의 일환으로 참조형 중기에 대한 총액 한도 대출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좀 기대된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총재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용 정책 이제 9조 원의 총액 한도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금통위에서도 좀 새로운 신용정책을 더 할지에 대해서 좀 의견 교환이 있는지 그게 저희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한은에서 이제 5만 원권을 이제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회수율이 높지 않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실제로 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 방안이 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총액한도 대출을 당시에 9조에서부터 12조로 늘리면서 그중에 이제 기술형 창업 지원을 3조 시작하겠다 얘기했습니다. 매우 아마 여러분들이 과거에 보시던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우리가 전산이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면서 시중 또 이것을 담당하는 시중은행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6월 달부터 이미 이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또 새로운 의견 교환이 있냐 등등을 질문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초에 3조면 그 레버리지가 2배에서 4배 되기 때문에 6조에서 12조 정도 될 것이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2달 동안에 저희 통화정책국에서 그 시중은행하고 저희가 좀 16개 시중에는 이제 특수은행, 지방은행을 포함해서 16개 은행 중에서 한 은행을 빼고는 15은행에서 이것을 출국하겠다고 그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계획서에 본다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대로 현재 그 계획이 1년 동안에 아마 10조 6천억 정도의 새로운 신규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계획이 제출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매 분기별로 자본을 할당해서 이것을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그 당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존의 대출을 전환한다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규 대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업력을 7년 이하로 이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기존에 한국은행이 했던 프로그램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싼 이자로 바꾸는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형 창업이라는 것에 대한 제약을 두고 이렇게 해서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마 계산을 해본 결과 지금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신용대출도 있고
또 보증이나 담보받고 하는 그런 대출도 있습니다만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당초 예상보다는 금리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저희 담당국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151bp 정도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또 보증이나 담보대출의 경우는 79bp가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4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실무진에서 그때 계산해서 할 때는 아마 한 61bp에서 60에서 120인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했을 겁니다. 그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거보다는 더 큰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싼 자금이 우리 예상했던 것 정도 또 그 이상으로 은행을 통해서 신규 대출될 것이 현재로서 보고 있는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6월달부터 시작되니까 아마 내년 1년쯤 후에는 여러분들한테 같이 평가도 해보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또 새로운 의견 교환에서는요. 이것은 계속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합니다만 일부에서는 혹시 중앙은행이 발권력으로서 이걸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마 이것이 유동성을 계속 늘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합니다만 이것은 신용정책이지 통화정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통화량에 대해서는 수속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통화정책과 신용정책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하는 법 1조를 보면 우리가 통화신용정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더 확실하게 늘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됩니다만 5만원권의 회수율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5만원권이 잘 아시다시피 2009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수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돈이 나가면 과거에 같으면 어떤 돈은 생애주기가 5년, 어떤 거는 7년, 이렇게 이제 되면 한 라운드 돌면 이제 돌아올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은 지금 2009년 나왔기 때문에 그 전체 돈의 생애주기가 한 라운드가 끝나질 않았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변하니까 5만원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에는 또 그 상당수가 또 어디로 간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하고 합니다. 그 추론하는 것이 제가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맞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현재로서는 저희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게 쫓아가고 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하나의 점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만원권이라는 것이 전체 화폐 발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63.7%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5만원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건 사실인 거고요. 그 전체가 63.7%인데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것이 많으냐 작으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달러는 100달러짜리가 이제 우리의 5만원권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달러가 값이 높은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미국의 그 1인당 GDP와 우리의 1인당 GDP를 비교해보면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다 봅니다. 우리가 100이라 그러면 미국이 99니까 거의 같은 것인데 미국의 경우는 100달러짜리가 화폐 발행에 차지하는 비중이 76%좀, 76%좀 됩니다. 76%. 그럼 일본의 그런 만원짜리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의 10,000엔짜리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5만원권을 갖다가 1인당 GDP에 비교해서 100이라고 할 때 좀 낮은 숫자입니다만, 그냥 7, 8이나 5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91%인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최고 권액을 서로 비교하는 것인데 캐나다 경우에는 그 비중이 한 51%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63.7%라는 것이 그 레퍼런스를 어떻게 잡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왜 5만원권이 이렇게 많냐 하는 것인데 최근에 급격하게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사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 사안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냐 그것도 16개 저희가 지역본부 16개 다 지났습니다. 서로 같은 모르게 하는 것이지 각각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역본부마다 이제 이걸 담당하고 있는 걸 본다 그러면 그 중에 몇 개 지역본부에서는 5만원권이 오히려 환수가 되고 있고
어떤 지역본부에서는 5만 건이 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매우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5만 원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궁금증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십시오. 질문의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지금 부총재부 자리가 이제 꽤 오래 공석으로 이제 두 자리나 이렇게 공석인 상태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언제쯤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전에는 이렇게 오래 두 자리나 비워두신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을 두고 좀 여유를 갖고 고민을 하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 이렇게 좀 오래 공석이 있는데도 업무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제 또 한편에서는 5자리나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요, 요즘 외환은행 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한은의 대응이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은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인사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는 한국은행에서 2010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년에 인사를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한 번 하고 여름에 하고 항상 그렇게 인사를 2번 했었는데, 2번 하는 것의 장점은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잘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1년에 2번 한다 그러면 인사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업무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그거에 대한 하나의 불안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관행 다른 데서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1년에 인사는 연초에 한번 한다. 그리고 8월 달에는 보완 인사를 한다. 보완 인사라는 것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사 수요가 어떤 개인이 이동을 하게 된다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때대로 보완 인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기 인사는 1년에 크게 한 번 하고 8월은 보완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총재부가 2분이 비었는데 그것에 여러분들의 인사를 제가 만일에 부총재부 2분을 외부에서 모셔온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이 인사의 수요가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분의 인사가 있으면 몇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조금만 생각하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분하고 2분하고는 아주 이게 멀티플,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기하급수로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다 그러면 그 2자리만 채우면 되지만 지금은 밑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 올라오면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동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당초에 우리가 보완 인사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 보완 인사에 추가해서 새로운 인사율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하고 8월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지금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한두 달 했으니까 없다 그러면 미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2년 동안 자리 못 맞추고 몇천 개 중에서 했는데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일일이 인사가 늦었으니까 자리가 필요 없지 않냐는 건 내가 볼 때 그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은행 손실건에 대해서는 손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그거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고 그렇게 문제를 보는 경우라는 것은 저는 한마디로 하여튼 간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그래서 무엇을 기준해서 판단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법적인 토대 위에서 법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조금 전에 어떤 기준에서 손실이라고 하냐 그러면 아마 저게 언론에서 초기에 지금은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 한국은행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아마 정확히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이제 밖에서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당초에 그 주가가 장부상에 10,000원인데
그것이 그거보다 작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본 것이 아니냐. 그건 매우 단견적이고 첫째로 부적절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이유를 목적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환은행이 생길 때부터 한국은행이 유산으로 갖고 있던 것을 그 자체를 가지고 법에 의해서 더군다나 영리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갖지 못하게 된 것이고, 이거에 대한 모든 판단은 법을 기준으로 하고, 또 금융위원회 건도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금융위원회에다가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이견이 있는 것을 신청을 해서 그것이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또 그걸 다른 그분들의 기준에 의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이제 판단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저희가 물론 법적으로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만, 뭐 몇 년의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법원의 법적인 또 그 판단을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걸 하는 것은 모든 가능한 수단에 대해서 하나도, 아까 누가 질문에 소극적이다 그랬는데, 그 소극적이라는 것은 매우 그것도 부적절한 판단인 겁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 앉아서 그 다음날에 해야지 적극적이고 뭐 기준 내에 맞춰서 하면 소극적이다, 그런 표현하는 것도 매우, 그거는 선입견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서 토플이나 이런 걸 본다면 기간 내에 보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뭐 첫날에 봐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마지막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은 상법상에 5년 내에 저희가 법원에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고, 현재로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을 법적인 자문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소극적, 적극적 이런 표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손실이라는데, 손실이라는 것은 그것도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뭐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여 손실 이윤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윤을 한다고 하고 있고 손실한다고 하지 않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구태여 정말 어떻게 됐냐고 본다면, 우리가 배당까지 받은 것을 본다고 하면 거의 한 2천억 정도를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가 강조하지 않는 것이, 뭐 돈을 받았으니까 뭐 이윤이다 아니다, 뭐 저희가 그런 형태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는 본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남현입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답변도 좀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미국 양적 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뭐 시나리오, 각 선진국도 상황이 다르고 신흥국도 상황이 달라서 뭐 한쪽으로 좀 결정해 갈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금융 상황을 보면 환율은 뛰고 있고, 주가는 지금 오늘 보니까 1900이 무너져서 1800대 와 있고, 그 다음에 국고채 금리도 지금 급등세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단기적으로라도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또 총재님께서는 지난번 은행장 간담회 때도 뭐 이런 우려감을 표시했고, 은행들한테도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어느 정도의 대응 방안을 좀 마련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구체적인 방안, 뭐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당장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문제인데요. 물론 뭐 인상이 아니라 인하라서 그런지 비판은 조금 덜하긴 합니다. 근데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하고 나서 바로 미국에서 출구 전략이 언급이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얼핏 생각나는 게, 좀 인상과 인하가 반대이긴 하나 2008년 8월에 25bp 인하해서 5.25%까지 갔다가 바로 위기를 맞으면서 2009년 2월까지 2% 내렸던, 그때 어떻게 인상에 대해서 실기론이 좀 있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하라서 좀 비판의 강도는 좀 적긴 하나 이 기준금리 인하해버리자마자 미국에서 또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인하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하는 출입 기자들 중에 우스갯소리로 오늘 기준금리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농을 하신 분도 계시는 것처럼 그 지난달 인하에 대한 그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질문이 둘인데, 첫째로 이제 양적 완화의 우려가 커진다. 지금 여러분들 항상 그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시장은 더 앞서 나가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기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금 그 기대와 정책 간의 그 갭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금융시장의 기대는 실물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게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양적 완화가 사실은 뭐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이고, 당국의 금융 시장에도 그러한 것에 뭐 양적 완화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보다는 이것이 이제 오는 시기가, 논의하는 시기가 아마 예상보다는 빨리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희망은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겠습니다만 준비는 좀 좋지 않을 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아까 트리플 약세라든지 이런 표현을 써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 눈을 밖에도 한번 잘 돌려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거는 한국 특유의 현상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거의 글로벌 현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선진 경제 현상일 수도 있고, 어느 것은 신흥 경제권의 현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정도의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주식시장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특징을 본다 그러면 선진 경제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매우 활용이 됐었고, 일본은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15,600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떨어졌습니다만, 선진 경제권은 기본적으로 매우 크게 올랐다가 좀 떨어진 일본도 있고, 아직 거의 뭐 15,000 수준, 조금 15,000 정도 조금 낮습니다만 그런 수준에 있는 미국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신흥 경제권은 지난 몇 달 동안 거의 다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신흥 경제권에서 경제가 좀 좋은 경제라는 게 아마 뭐 필리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어떤 면에서 인도네시아, 뭐 이 정도가 이제 굉장히 좀 괜찮았고, 나머지는 그거보다는 다 예상보다는 성장이 매우 낮아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흥 경제권의 주시장이 어떻게 변하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선진국하고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한국을 참 어디하고 비교해서 그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한 번은 여기하고 비교하고 한 번 저기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메뉴를 다양하게 넣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개방된 경제고 많은 나라하고 교육을 맺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보고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 필요에 따라서 요거는 요건 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질문도 그런 형태로 질문하면 답할 방법이 없다. 지금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그 경제들의 현상이냐 하는 것을 첫 번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나서 정책을 취하게 된다 그러면 항상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 뭐 가격이라는 것이 오버슈팅하고 언더슈팅 하듯이 정책이 또 과잉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정책을 늦게 대처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하는 것에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그거를 잘 대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단기적 대책이라고 물어보는 거는 아마 뭐 장기적보다는 지금 지금 사내 최근에 일어나는 며칠 동안에 그걸 갖다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인 그런 대책을 아마 요구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그런 대책이라는 것은 일단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 걸 갖다가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상당수는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제도나 정책에 의해서 걸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 또 나름대로 갖고 있는 특유의 수단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뭐 이렇게 제시하기보다는
그 정도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비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제가 뭐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완벽한 대처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그 자체도 매우 완벽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항상 비판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금리라는 것은 오를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그렇고, 그러나 지난번 4월, 5월의 금리의 경우에는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만 4월 달에는 저희가 아까 그 이덕주 기자가 질문해서 답한 소개관계죠. 신용 정책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때 이미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하니까 4월 30일 날 공표된 그 저희가 낸 지금 그 뭐라 그러죠? 속기록을 말고 의사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정부의 추경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된다면 그때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는 금리를 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이미 의사록에 밝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보시면 뭐 앉아서 이것이 때 틀리게 왔다 올라갔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 의사록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뭐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금리를 정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통화정책은 항상 효과가 6개월, 1년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 난 일에 대처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근데 지난번에 5월 달에 할 때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과거에 제가 그래서 2009년에 했던 것들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당시에 28조 원의 추경을 했습니다만 15조 9천억 원의 국채가 발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351bp에서 462bp라는 얘기도 해주고, 제가 기자 설명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170bp가 올라갔다. 그 올라가는 것이 당시에 미국의 장기금리가 한 30bp 올랐었고, 그리고 우리가 5.25에서 2%까지 그 정책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린다는 그런 기대감이 사라졌고, 그리고 또 우리 경제가 2009년 2, 4분기부터 매우 급속하게 성장세를 탔었고, 또 15조 9천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어보지 못할 정도의 대규모의 추경이었다. 그러니까 국채가 발행된 전체는 28조입니다만 15조 9천억이 된 것이, 왜냐하면 과거에 추경했을 때라는 것은 무슨 태풍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단 몇 조 정도의 3조, 6조 있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요인이 합해서 110bp가 올랐기 때문에, 만일에 이번에도 그런 형태의 된다 그런다면, 또 추경을 한다 그런다면 좀 더 우리가 피스컬 멀티플라이어, 그러니까 이 재정 승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금리 올라가는 걸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형태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출구 전략, 그걸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 다음에 출구 전략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아까 누가 농담으로 여러분들 기자들 사이에서 금리 인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아까 첫 번째 질문 나왔을 때 지난번에 25bp를 내렸지만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돈이 자본 유출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하지만, 지난번에는 오히려 자본 유입이 됐었다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만일에 다른 여건에 동일했다 한다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자본이 유출될 확률이 있고, 올리면 유입이 될 확률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소위 경제 분석에서 얘기하는 시테레스페르스, other things being, 다른 것이 동일하다면 그렇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앉아서 요거 이렇지 않냐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좋은 학구적인 질문이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 경제는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잡하니까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2008년도에 올린 거, 그때도 그때 올린 것은 2008년 8월 달에 올린 게 한국은행뿐 아니라 그 당시에 ECB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올렸냐면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그것이 유가에 따르는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뭐 제가 그 자리에 그 당시에 여기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ECB도 그렇고 그 당시에 올릴 때 논리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국민들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올라가니까 이 기대 심리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서 올리는 것이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뭐 유가의 상승에 따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소위 제가 그 당시 금통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고민했던 그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비판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럼 그 당시에 140불이 넘어가지고 매우 높은 그거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것은 뭐 유가의 문제니까 금통위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손 놓고 있다고 더 크게 얘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양쪽에 가야 될 테니까 뭐 제가 그 당시에 결정한 사람들을 이 자리에서 지금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금통위 사람들은 그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무슨 갑자기 인하했는데 그 다음 달에 뭐 이게 나오니까 이것은 뭐 하냐는 것은 그것도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네, 아까 엔화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머니투데이 신희입니다. 그 통화정책 방향 내용에 보면 그 국내 경제 좀 그 마이너스 갭 전망 뭐 이거 언급하면서 지난달에 있었던 엔화 약세에 대해서 부분이 아예 삭제가 됐는데 또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또 수출이나 소비 측면에서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진단을 하셔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베노믹스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고 근데 또 2분기가 좀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래서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좀 걷어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일단락 됐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많이 구조적으로 변화가 돼서 엔저 영향은 이제 거의 뭐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신 기자가 정말 열심히 보시네요. 그거 빠진 거를 다 이렇게 보고 하셨으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4월 5월에 있던 것을 이번에 엔화 약세라는 표현을 뺐습니다. 엔화 약세의 영향이 이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저희들도 매우 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난달에 아마 그런 질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답한 기억이 납니다만 그 당시에 답할 때 이것을 한편에서는 120-130엔 달러당 하다가 80 밑에까지 가서 한 78엔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100엔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과연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80엔 밑에서 78에서 100엔까지를 불과 몇 달 만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 경우는 제가 뭐라 그러냐면 레벨도 문제지만 변화 속도가 왜냐하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편 경제 파트너로부터 조정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매우 큰 영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레벨 자체보다는 그 스피드가 매우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100엔에까지 갔다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거보다는 좀 밑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저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일부 연구 또는 그 정치인 중에서 그 외국을 얘기합니다만 100엔이 아니라 105, 110, 뭐 심지어는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 뭐 그 당시 아마 어느 분의 기자 질문이 어떤 연구소에서 120엔까지 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는 우리가 매우 그거에 대해서 그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대처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100엔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그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얘기가 국내용도 됩니다만 이제 전 세계의 한국은행에서 보는 금통위에서 보는 일본의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 표현을 안 쓰는 것이 좋다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다시 말씀드리면 80에서 100엔까지 몇 달 만에 올라갔을 때와 지금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약간 추춤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과 아닌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차이에서는 현재로서는 그 판단을 약간 유보하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할지를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것이
더 그 변화가 우리한테 확실해지면 그때는 우리가 당연히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총재님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경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그 분들이 한국은행 출입하는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질문도 매우 뭐 적절할 뿐 아니라 아주 타임리하게 그 시에 맞게끔 제가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 현재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아주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행 또 금통위 사람 분들이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제 얘기를 통해서 좀 이해에 도움이 되시다면 저는 다행이고요. 하여튼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몇 년 동안의 위기라고 합니다만 위기의 핵심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위기의 핵심이었고 그 위기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과연 이 불확실성, 전 글로벌 이코노미에 퍼지는 불확실성을 어떤 형태로 이제 좀 줄이느냐, 그것이 금융시장의 반응이 불확실한지, 또 그거에 대응하는 당국의 정책이 불확실한지, 그러나 불확실한 거에 확실한 대응책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경제가 불확실하고 그러면 정책 대응도 그거에 맞도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거를 확실한 자꾸만 그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얘기할 뿐이지 그것이 꼭 그 적절하다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대응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가지고 가장 지혜로운 그런 해답을 찾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과정은 아마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현업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하고의 교류가 크니까 저희들한테 좋은 그런 그 질의를 통해서라도 정보를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